수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그룹 SES 출신 슈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국 국적이면서 외국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 자체가 성립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해외 도박권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예. 사실은 이제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의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지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검찰은 1년 실형을 이제 구형을 했지만 예. 그 집행을 이제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가중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상습적인 부분. 하지만 본인이 워낙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이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해주신 장기적이고 상습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에 죄질 자체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슈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 연예인이고 본인의 행동이 사실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고려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게 26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어난 상습 도박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 요소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 점점 이제 이제 베팅하는 액수라 그러죠. 이제 액수가 점점 증가한 것도 사실은 그만큼 도박에 이제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슈 씨에게 이제 불리했지만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반성하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제 그래도 이제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유예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도박의 횟수, 예를 들면 도박에 쓰였던 금액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상습 도박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기준은 사실은 몇 회 이상이면 상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상습적인 습벽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2번에 걸쳐서 적발된 도박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습 도박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습성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을 하자면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습 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도박을 하는데 머물렀는지 그 시간도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함에 있어서의 그 행위 양태도 봅니다. 그래서 예. 슈 씨 같은 경우처럼 점점 이 베팅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제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상습적인 습벽이 보인다라고 본다면 예. 사실은 이제 일반인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그 획수가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예. 상습 도박으로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상습성이 더해지면 이게 법정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습성을 이제 피고인들은 상습성을 최대한 이제 피하려고 주장을 예. 많이 하는데 예.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이런 머무른 시간이라든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얼마나 습벽으로 볼 수가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쉽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저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이 피고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걸 상습 도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초범인데 2번을 도박을 했어요. 근데 2번 다 예를 들어서 밥도 안 먹고 한 24시간 정도 도박을 하고 규모도 큽니다. 이러면 그냥 상습 도박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는 불과 2번밖에 안 했지만.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할 여지도 있지만 사실은 재판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그 적발된 상황이 이제 2번일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적발되지 않은 이제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습성이 있는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요소기 때문에 예. 피고인의 주장과 사실은 무관하게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상습 도박에 대한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처음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가수 슈 씨가 도박 자금을 안 갚아서 피소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슈 씨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슈 씨가 피소됐을 당시에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민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발언인 건가요? 이게 이제 일리 있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인 것을 알고 돈을 이제 지급을 했다면 사실은 그런 불법성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슈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도박 자금으로 그 돈을 빌린 것이었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도박을 방조했다 그래서 이제 방조죄로 처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법성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도박 자금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논리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은 판례를 보면 이제 수익자, 그러니까 수익자는 여기서 슈 씨가 될 것이고요. 예. 급여자는 돈을 준 사람이니까 이제 고소인 빌려준 사람일 텐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예외를 사실은 판례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보기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슈 씨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니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돈은 맞습니다. 네, 현재 슈 씨는 오늘 내린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 씨가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과 일관된 입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벌을 받든지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면 본인의 벌에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슈 씨가 아마도 이제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검찰 측에서도 별도의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네. 그루밍 성폭력을 행한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 이후에 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네, 그루밍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뭐 수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굉장히 이제 친근감을 형성을 해서 피해자가 내가 이게 성폭행이나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이제 그루밍 성폭행,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제 칭하고요. 예. 이번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2018년도에 고소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고소되기 한 2달 전부터 청와대에 이제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인천에 있는 교회의 한 목사가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그루밍 성폭행을 해왔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요. 실제로 이제 교회 여신도 한 4명이 이 목사를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본인들은 4명이지만 하지만 교회에 20명이 넘는 더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목사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일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지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제 10대 때 그 목사가 이 여신도들 4명에게 어렸을 때 10대 때였다고 합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 경찰 조사의 내용이고요. 근데 뭐 저희가 사실은 성범죄 사건 얘기할 때마다 뭐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그걸 뭐 이제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뭐 합의하했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가해자 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분을 이용해서 이런 성폭력을 저지르면 뭐 마땅히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루밍 성폭행에 대한 이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일단은 나이별로 나눠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조항들은 있는데요. 예. 그 기준을 보면 13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에게 접근을 해서 성폭행이라든지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이것이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위계라든지 위력이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네. 13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19세 미만의 이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제 의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 형법에도 이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이렇게 아청법에 따라 처벌하는 이유는 그게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도 당연히 처벌을 하지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예. 여기서 지적되는 이제 문제가 위계나 위력을 사실상 피해자들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전 지사와 그 김지은 씨를 봤을 때도 어떤 위력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이제 이 피해자를 이렇게 속여서 뭔가 이제 정말 이런 그루밍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속여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위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지사의 그 사건처럼 정말 내가 이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도입되는 개념인데요. 위력이 참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안전지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위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속이고 내가 그 속임을 당한 피해자다라는 것을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청소년들 입장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또 재판부에 가서 진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더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목사가 3차례나 소환이 된 상황이라서 경찰이 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 조사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수사할 때 어떤 점에 좀 주목해 수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질러진 성범죄 사건은 이제 여기 고소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아청법이라든지 뭐 일반 형법을 고려를 할 텐데요. 네. 지금 워낙 이 목사가 소환돼서 진술을 했을 때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세 차례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이 다르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뭐 대질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대질신문이 어려운 것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또다시 대면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예. 사실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요. 예. 아마도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면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 목사라는 인물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맞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 목사 측의 이제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예. 아버지가 그 그루밍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그 여신도들을 돕고 있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목사를 상대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총 4가지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김 목사 자체가 나는 이제 그 교회에서도 물러나겠고 뭔가 본인이 맡고 있는 직책에서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예. 심경의 변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든지 지금 명예훼손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예.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본인은 그 사실 자체를 사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본다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부인을 할 것이고 재판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서 아마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 입증을 하는 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찰의 수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